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 LA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LA라든지 여러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이제 우리 동포와 그리고 한류 팬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3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잘 못하다가 2023년 작년에 이제 LA에서 역사 특강을 했고 그 옆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사단법인 해외 언론협회가 있는데 해외 언론들이 이제 가이드 하는 모습 했었고 제가 요걸 말씀드리면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인들을 모시고 경주에 있는 박물관을 들어갔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역사 연표가 나옵니다. 역사 연표가 나오는데요. 신라의 건국이 약간 부정되어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 도표를 보시면 신라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400년의 역사가 굉장히 줄어 있고요. 300년의 역사가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거 뺨으로 이렇게 손으로 재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6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300년의 역사가 앞쪽에 있는 신라 건국부터의 앞쪽의 역사 400년보다 6배나 많은 이야기들을 적고 있다. 그건 뭐냐면 앞에 부분에는 적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역사인데요. 박혁거세의 건국, 저도 박씨지만 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제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경주박물관뿐만이 아니었어요. 를 드러내는 백제 부여박물관이었는데요. 부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공백이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는 그래도 적어놨는데 백제와 더불어서 그 똑같은 연대의 고구려 신라 가야의 역사는 또 부정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다. 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가야까지 합해서 사국의 초기 역사를 불신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걸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참 보여져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국립중앙박물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 지금은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선사고대관 쪽이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10년 이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낭랑이라고 해가지고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낭랑이 420년, BC 108년부터 313년까지 421년 동안에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식민사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 역사는 어떠냐? 이 역사를 지키려고 했던 동운동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1년 환단고기에서 단군을 이제 사실은 일제 식민사관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단군을 허구의 인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기까지 우리의 건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로 들어가면서 역사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광복군이지만 역사 광복군이 되어야 되겠다. 독립운동 역사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잘 보시면 1911년 환단고기 47대 단군, 1923년 김종환 선생이 47대 단군 이걸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찾은 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18개인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지금 최근 거라서 누락이 됐고요. 그래서 17개의 문헌에서 47분의 한 분의 단군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있는 47대 단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발굴해서 좀 더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뭐 환단고기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47분의 단군이 계신데 또 환단고기를 위서로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있기 때문에 다른 문헌들도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18분의 환웅천왕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환웅이 있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뭔가 배웠던 것이 삼국유사인데 그 압축했던 것을 풀어보면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47분의 단군이 나오고 그리고 환웅의 나라에 18명의 환웅천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7분의 환인 천재께서 있었다. 이때가 다스리는 것이 3301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환국이 있었고요. 3301년. 그 다음에 이제 환웅의 나라인 배달국,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1565년이 있었고, 그걸 뒤에 이어서 47분의 단군이 다스렸던 2096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총 합해보면 6962년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약 7000년의 역사가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7000년 역사 문화 시대를 우리가 송두리째 잃어버리면서 역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신, 영성문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바로 이 9,000년이 넘는 우리의 역사의 국통 또는 국통맥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대한사랑에서 해왔습니다. 저는 외가가 안동이에요. 안동 풍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풍산에 계셨었고 저희 아버지는 의성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여기 근처에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오면은 안동을 거쳐서 의성을 갔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항상 뭐 좀 익숙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안동에 와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역사를 몰랐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아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상용 선생의 생가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고성이시로서 안동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국무령을 맡으셨습니다. 국무령까지 맡으셨던 이상용 선생 생가를 잠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동희 씨 가문의 사라고 맥을 끊겠다라고 해서 철기를 이렇게 나섰죠. 1939년에서 42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철기를 다 없애버리고 조금만 남겨놓고 여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 놓고 복원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잘 모르시는 어떤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의 활동 부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에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그분의 경호 실장, 특별 경호 대장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이덕수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덕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환단고기, 아마 환단고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역사와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이 환단고기를 드러내고 그 역사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단학회라고 합니다. 단학회는 해학이기 선생이 환단고기를 감수를 하셨는데요. 1대 단학회장으로서 1909년에 단학회를 만드셨어요. 3월 달에 만드시고 5월 달에 천재를 지내고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개연수 선생이 1911년에 환단고기 초간본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1920년에 밀정 가명극에게 잡혀가지고 처형되었을 때 그 이후에 청마산 대장인 이 최시흥 장 3대를 이렇게 맡으셨고 4대가 바로 이덕수 선생이었거든요. 그 이덕수 선생이 뭐냐면 국무령 이의 특별 경비 대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학회를 잘 보시면은 단학회에는 3대 최시흥 장군 때 명예회장이 석주 이상용 그리고 2대 개연수 선생일 때 고문 역할을 한 것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은 뭐냐면 송기식이라고 해서 안동 분이세요. 이분도 안동의 그 유학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학 혁신론을 6.25 혁신론을 주장을 했던 그런 분이신데 서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고 가죠. 송기식 선생 이분도 안동 출신으로서 명예회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송기식 선생이고 이분이 환단고기를 이 세상에 펴내신 이유립 선생과도 굉장히 서신 많이 교환을 하세요. 그래서 송기식 선생의 글을 담은 해창 문집에는 이 이유립이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유립에게 글을 보내고 이유립 선생이 답신을 오고 이런 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했죠. 운초 개연 선생은 뭐냐면 이상
124만. 그래서 의숙이라고 해서 개헌선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교육을 시키는 배달 의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만든 회보가 있어요. 그 회보에 재정 보조를 석주 이상영 선생이 했고 배달 의숙을 만드는 데는 오동진 장군이 협조를 해서 배달 의숙을 만들었는데 일제가 배달 의숙을 기습하여서 3천여 권의 책과 문서를 압수 소각하고 개헌 선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환단고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지가 찢겨서 절단을 하고 그리고 압록강에 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14살의 이의립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보고서 환단고기 한 권을 남쪽으로 내려와서 환단고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환단고기가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는 한민족사의 놀라운 진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국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배달, 환웅천황들의 어떤 활약상이 나오고요. 47분의 단군의 업적들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거기서 북부여로 이어지고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래서 까지 나오는 게 이제 환단곡이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야면 환단곡이 속에서도 뭐냐면 무병장수 신선문화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뭐 왕이 됐건 황제가 됐건 오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무병장수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행법이 그런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전수되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역사 이야기보다는 이 신선문화, 신선 수행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 생로병사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로병사, 노병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로부터 뭐냐면은 불로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살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어야 된다. 병 없이 무병장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대꾸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갈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불로장생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에 보면 이런 뭐 아마존 유명하죠. 구글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글의 인간 수명 500세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누구나 당연히 지금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사람이 지금 120세가 한계냐.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그러니까 뭐 70이 돼서 지금 수명은 늘었는데 한 10년 골골하다가 죽는 그걸 이제 유병, 병이 있으면서 장수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생로병사는 인생의 숙명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노병사가 있는데 사는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힘들죠. 수행을 해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에서 노병은 우리가 다시 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노화라고 합니다. 노화에서 다시 젊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선이라고 했어요. 예로부터 신선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신선, 무슨 뭐 여동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신선은 한두 사람의 어떤 전유물일까? 그건 전부 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어떤 수행법이 있길래 신선이 된 거 아니냐, 오래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신선문화. 오늘은 뿌리 역사보다는 이 신선문화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적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이건 뭐냐면 수행을 하는 어떤 단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은 역사를 지구가 탄생하고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출현하는 그런 역사를 다루는 것을 요즘에 빅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처음을 얘기합니다. 태시에, 동양에서는 태시라고 하고요. 또 서양에서는 또 태초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뭐 다 동양에서 태시 뭐 해가지고 더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데 태시에 태백일사 환단고기를 보시면 여기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관이 있어요. 우리의 우주관이 있고 우리의 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시에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일광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시에 상하 사방에는 일찍이 암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처음부터 오직 한 광명이었다. 한 광명이라 일광명이라라고 하는 거죠. 일광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냥 광명도 아니고 하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광명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처음에 태어날 때도 광명이었으니까 우리는 그 광명과 하나 되고 싶다. 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환인 천재, 환웅 천왕,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게 단군인데 단군을 또 우리 문헌에 보면 환검이라고 했어요. 환검. 환이죠, 다. 추구하는 것이 뭐냐? 환이다. 광명이다. 우주광명이다. 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원형은 처음에 그 원형은 뭐냐? 빛이다. 한마디로는 빛이다. 환이다. 그리고 두 마디로는 광명이다. 세 마디로 하자면 그게 일광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이 있어요. 법화경,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우주의 중심에는 저 우주, 우리가 하는 광활한 우주의 중심에는 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경 책, 도해책에서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우주의 중심엔 꽃이 하나가 있다. 거대한 우주에 지금 뭐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만한 그런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이. 그 꽃이 있고 그 꽃이 바로 뭐냐면은 빛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광명. 빛이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뭐냐면 빛이 있고 광명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기를 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화경 할 때 화자가 뭐냐면 제 이름도 이제 박찬화라고 하는데요. 같은 화자를 씁니다. 빛날 화자. 빛날 화자인데 이것이 뭐냐면 빛나는 꽃이라는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법화경 할 때도 법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런 빛꽃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가 있다. 화엄경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무궁하고 장대한 빛이 있다. 광명이 있다. 근데 그 광명이 뭐냐면 한 송이 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삼신이라고 합니다. 삼신. 요거는 조금 뭐 이제 어느 것이 어느 거의 뭐 일부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삼신사상, 한민족에는 삼신사상, 칠성사상이 있다. 삼신칠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도의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꼬르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광명은 빛이고 빛은 빛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삼신이 화현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신은 원래 하나의 신, 일신인데 일신이 셋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화신, 조화, 그리고 교화, 가르친다, 그리고 치화, 다스린다라고 하는 세 개의 조물주 삼신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늘 광명이 조화신, 땅의 광명이 교화신, 인간의 광명이 치화신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삼신이 있으면 우리는 뭐냐면은 하늘의 삼신을 그대로 받아서 땅에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한이 있잖아요. 고조선을 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륙에서부터 큰 고조선 있잖아요. 그 고조선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어떻게? 삼신의 이상을 그대로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셋으로 마한진한 변환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삼신의 이상을 내가 똑같은 내가 삼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참을 닦았다라고 해서 하늘에 삼신이 있으면 사람의 몸 속에는 그 삼신의 이상을 그대로 구현하는 삼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삼신이 계시고 그 조화에 이게 이제 삼일신고에 나오잖아요. 삼일신고. 배달국 때
화농천왕이 가르쳤던 그 삼일신고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조화신이 있으니 조화신의 기운은 성이 되고 그리고 교화신이 있으니 교화신의 기운은 우리 중단전에 들어와서 명이 되고 그리고 치화신의 그 기운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정, 하단전으로 들어와서 정이 된다. 이거를 갈고 닦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불가나 이쪽에서는 성명쌍수다 그래가지고 성과 명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명, 그 근원이 되는 건 이 정을 닦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뭐냐면은 삼신이 꽃이라고 했잖아요. 삼신이 빛꽃이다. 그러면 삼신의 어떤 화현으로 꽃이 들어오는 거예요. 꽃이 들어와서 상단전에 그 꽃의 기운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중단전에 하단전에 들어와서 내가 꽃이 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까 우주에는 그 은하계만한 그 꽃이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빛의 에너지, 그것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뭐 세계가 됐든 인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7개 차크라가 됐든지 간에 그 꽃으로 이렇게 열려서 그 자리가 열려서 내가 꽃과 하나 되는 것.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나를 광명으로 깨우는 것, 빛으로 깨우는 것, 꽃으로 깨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그래서 나를 빛의 인간으로 만드는 수행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수행을 지금까지 10년 공부를 했는데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년을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시공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을 보면요. 자,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뭐냐면 지구가 있는 태양계, 그 태양계를 안고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라고 하죠. 그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3천억 개, 지금은 2조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조 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이게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은하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은하에 뭐 어느 방향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의 지평, 그거를 한번 넣어 보시면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태양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태양입니다. 이게 태양. 태양이 있으면 9대 행성이 전부 다 돌고 있잖아요. 지금 8대 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멈춰 있고 딱 이게 멈춰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역사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역사가 나의 인생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지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이 태양계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있냐면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광자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톤 벨트라고 하는데 빛의 띠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태양계의 9대 행성이 빛의 시대인 포톤 벨트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영성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네? 30년 안 돼요? 예. 영상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야,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포톤 벨트라고 하는 빛의 띠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빛의 인간으로 더 크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때는 그 우리 환단고기 책을 보면은 한민족 삶의 또는 뭐 인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삶의 근본 주제가 뭐냐? 전개 위협이다. 여기 보시면은 완전할 완자잖아요. 거기다 인간 이렇게 붙이면은 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인간은 뭐냐면은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그런 어떤 완성 단계로 가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 광명이 된 인간.
이것을 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소우주. 이게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이제 소우주가 있지만 81억의 인류가 있는데 전부 다 소우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원래의 그 완성을 다 완성되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구 면적의 0.021%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자, 이렇게 보시면 중심이죠. 예. 다른 쪽으로 보면 중심이 아니지만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중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구의 어떤 풍수라고 하는데요. 좌천경 네베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올해 보시면은 엄청난 태풍들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다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막혔습니다. 일본을 관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피해가 없었는데 그게 내총령입니다. 이 지구의 혈자리죠. 그리고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간이라고 합니다. 간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방은 주역의 괴로서 동북방을 나타내는 괴다. 간은 동북지 괴하니 만물이 뭐냐면 끝을 이루고 처음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이 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이 이 동북 간방에서 완성된다는 것인데 성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네가 부처가 되라, 성불하세요, 그리스도가 되라, 네가 완성된 인간이 되고 신이 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장생하는 그런 신선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간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방에서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출발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시면 아마 울산에 울주군에 보면은 간절곶이라고 있어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간절하게 사랑을 하는 것처럼 여기 뭐 우체통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 한자가 다르거든요. 이 간방에 그 에너지가 멈추는 곳, 끊기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절곶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방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 맺고 결실을 하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일본에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의 선인들이 지명에다가 거기다 간절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지명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 간의 에너지는 여기. 우리는 간방, 그리고 일본은 손방이다라고 해서 손방은 타너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손방은 들어갈 임야라서 일본은 침몰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보면은 올해 지진이 나가지고 난카이 지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 이게 대피하는 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위급한 시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한국에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뭐 공간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남극 빙하 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 지금 우리가 가을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오후다. 라고 하는 요 시간이 아니고 요거보다 더 오래된 그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남극 빙하의 얼음 코어인데요.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근데 북극에서는 이거를 좀 알 수가 없어요. 한 10만 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남극에는 100만 년까지 나오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남극의 얼음 기둥 속에 여러 물질을 분석하여서 과거 수십만 년 동안의 지구 기후 변화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시추를 해요. 막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얼음 기둥을 꺼냅니다. 얼음 기둥을 꺼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해서 얼음 기둥을 꺼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서 여기 공기방울이 나오면 이산화탄소가 이때는 어땠고 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어땠고 라고 하는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공기방울이 보이시죠? 이게 15만 년 전의 공기방울, 이거는 3만 년 전의 공기방울, 그걸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도가 얼마가 됐느냐. 그 연구에서 결과가 나온 게 어디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유력한 결과가 나온 게 보스토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기지, 그다음에 아래쪽에 돔시 기지라고 하는 유럽 통합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보스토크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토크 기지를 보시면 뭐 우리 기지도 있죠. 세종 그리고 장보고 과학 기지가 있습니다. 자, 보스토크 기지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호수가 있어요. 보스토크라고 하는 곳에 시추를 했더니 쭉 뚫었더니 얼음 기둥을 뚫었더니 호수가 나왔습니다. 끝났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얼마냐? 한 3,700m 정도를 팠는데 42만 년이 나왔어요. 아, 인류가 살았던 또는 이 지구의 그 대기의 어떤 온도라든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42만 년이 나왔는데요.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 수십만 년 동안에 뭔가가 반복이 되는구나. 여기 보이시죠? 온도가 아래쪽이에요.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빙하기입니다. 빙하기죠. 여기 빙하기, 여기 빙하기. 지금 빙하기를 지나서 온도가 쫙 올라가고 있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빙하기가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굵게 보면은 뭔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구나.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빙하기. 올라가면서 뭔가 빙하가 깨지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간빙기가 되죠. 간빙기 중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간빙기, 뜨거워지는 간빙기가 됩니다. 여기서 뭔가가 극을 해서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극 동시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기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죠. 동시기지는 유럽의 프로젝트로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비슷한 곳인데 아래쪽에 가보니 여기는 2배가 나왔어요. 80만 년. 80만 년 동안에 기후와 이산화탄소 기록을 보니까 대략 10만 년 간격으로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거고요. 같은 건데 이거 나사 아시죠? 미 항공우주국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들어가니까 42만 년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의 그 그래프를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뭘 쓰냐면은 바로 동시기지에서 나오는 이 80만 년 그래프를 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 이게 주기가 있다. 자, 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벗어나서, 야, 그거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온도가 뭔가 이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거대한 순환을 하고 있구나. 결국에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기에 어느 지점에 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자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는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고 동시 기지는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 주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기가 발견이 됐죠. 그게 뭐냐면은 13만 년에서 10만 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만 년 주기가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왜 13만 년을 얘기하냐면은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아시겠지만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 보면 처음 지금 온도가 뜨거워진 시기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온도가 뜨겁잖아요. 뜨거워진 간빙기인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약 13만 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80만 년 주기에서도 뭐냐면은 처음에서 지표면에서 부터 해가지고 13만 년 정도가 나와요. 왜 그럴까? 13만 년 나오다가 뒤로 가면은 한 10만 년도 나오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얼음 기둥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게 옆으로 튀어나올 수도 이게 눌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조금씩 데이터가 바뀌는 거지만 원래는 뭔가가 큰 주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냐면 최근에 2023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가 12만 년 만에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추석을 하석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50대지만 아니 추석 때 이게 긴팔을 못 입은 게 처음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이 되면 분명하게 이게 털옷 입고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폭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2만 년 만에 처음이다. 가장 덥다. 이런 얘기 나왔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은 이 통계, 얼음 기둥 통계를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온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12만 5천 년 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와 지금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건 뭘까? 12만 5천 년. 아시겠죠? 아까 13만 년에서 10만 년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13만 년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주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촌 이상고온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웠다.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역시나 올해는 뭐라고 하냐면 2024년은 12만 5천 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뜨거운 해라고 평가받던 2023년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올해도 뭐냐면 12만 5천 년 만에 1년 만에 경신을 한 거예요. 올해도 12만 5천 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예, 이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2만 년, 12만 5천 년을 얘기하는데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로서 얘기하는 이 수치가 정확하게 뭐냐. 정확한 수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만 9,600년입니다. 오늘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이게 앞으로의 어떤 오는 큰 변혁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자, 12만 9,600년인데요. 12만 9,600년, 약 13만 년에서 한 400년 빼면은 12만 9,600년이 나오잖아요. 이건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360에 360을 곱하면 나옵니다. 원이죠. 360을. 뭔가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고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만 9,60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송 때 소강절이 밝힌 건데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단위가 있잖아요. 지금 뭐 돈의 단위도 있는데 조를 쓰다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경제 단위가 경까지 썼어요. 경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회가 있고 뭐 그다음에 위로 가면 불가사리도 있고 무량수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의 단위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정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쓸 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연월일시를 썼잖아요. 연월일시를 썼어요. 근데 그 위에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시간입니다. 자축인면 진사하면 신유술에 동양에서. 그래서 12시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리고 30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리고 12달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1년이 됩니다. 아, 이것을 24시가 아니라 12시로 했을 경우에 패턴이 나오는구나. 뭔가 숫자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12, 30, 12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30년은 뭐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예요. 1세대. 원 제너레이션. 이거 서양에서도 약 30년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자손을 낳아서. 그래서 이걸 30년이라고 했는데 야 12, 30, 12, 30으로 가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요. 그 위가 똑같이 가요. 똑같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1운이라고 하는 단위가 360이다. 12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30을 곱해서 그 다음에 또 1회가 그 위에 있고 1800년 그리고 1원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129,600이에요. 12, 30을 곱하면은 360이 되잖아요. 12, 30을 곱하면 360이 돼서 결국에는 129,6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거를 우주 1년이라고 하면 우주의 한 달 거꾸로 우주의 한 달은 1800년이 됩니다. 1800년마다 작은 뭔가 이렇게 소개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가 있고요. 뭐 다 30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원의 운세라고 하는 것은 30년 그 다음에 운이 있다. 360 그 다음에 회가 있고 그 다음에 1원수가 12, 30, 12, 30으로 정확한 패턴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시간의 단위가 확대가 된다. 근데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게 지금 뭡니까? 12만 5천 년 만에 폭염 그러잖아요. 뭔가 이 주기 이것보다 더 큰 단위가 있지만은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단위가 뭐냐? 그게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인데 그게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우주가 있고 인간은 소우주잖아요. 소우주면 우주가 1년으로 돌아가서 12만 9,600년으로 돌아가면 사람의 생명도 결국 이 수가 들어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호흡과 맥박을 합니다. 서양은 이걸 몰라요. 서양은 한쪽만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1분에 호흡을 몇 번 하느냐. 정상인, 정상 성인으로 봤을 때 한의학에서 18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상 성인으로 봤을 때 맥박은 72회를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정수로서는 18과 70을 얘기하고요. 이게 합해서 90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1분이었으니까 1분이었으니까 1시간이면 60분을 더 해야 되잖아요. 60을 곱하고 그리고 24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루에 호흡이 25,920, 맥박이 103,680 합해가지고 129,600을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양은 하늘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첨탑처럼 이렇게 교회 성당도 저 하늘 쪽만 바라보고 땅에 관한 개념이 땅은 정복의 대상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양 호흡수 정도의 이 대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차 주기예요. 그래서 세차 주기를 뭐 24,000년이니 25,000년이니 약 26,000년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동양에서는 정확히 밝힐 수가 있죠. 25,920이다. 세차 주기가. 25,920이고요. 이거를 곱하기 5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5번, 세차 주기를 5번 돌면 129,60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소우주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129,600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129,600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오질 않겠죠. 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변화가 자전을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는 걸 만들었어요. 영상은 아닌데요. 자, 자전을 합니다. 기울어져서 자전을 해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하루가 생기잖아요. 하루에 시간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활동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의 시간 변화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공전을 합니다. 공전. 이렇게 공전을 하죠. 태양입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1년이 생깁니다. 그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봄에 모든 만물이 탄생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거둔다. 추수를 한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쉰다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더 큰 주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더 큰 주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주기가 있어요. 하루의 주기. 그것은 뭐냐면은 1년 주기의 일부입니다. 그쵸? 1년 주기의 일부죠. 근데 1년 4계절의 주기는요. 더 큰 주기의 일부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더 큰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더 큰 12, 더 큰 뭐 4,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간다. 프랙탈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주기의 순환이 큰 주기의 순환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00살을 산다 그러면 100번 1년 4계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죠.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 돌면서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돌면서 뭐냐면은 우주 1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봄철. 아니 우주에 봄이 있는데 봄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캐릭터라고 할까요? 아침에는 일어나요. 봄에는 이제 만물이 탄생합니다. 우주의 봄에도 뭔가 탄생을 하겠죠. 여름이 되면 성장을 합니다. 이게 문명이라고 보시면 문명이 태어나서 문명이 성장을 하고 문명이 뭔가 완성이 된다. 문명이 완성된다는 건 그 살고 있는 인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을이 돼서 완성이 되고 겨울은 뭡니까?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예. 자, 그래서 그 빙하기 간빙기가 왜 생기냐라고 하는 것을 이 똑같은 성격을 보시면 알아요. 하루에 잠을 자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요. 수면과 하루는 수면과 비수면의 주기로 나뉩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외국 유튜버가 자기가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10며칠인가 버티다가 경찰이 출동했나요? 그러면서 지금 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자, 잠을 자야 돼요.
수면, 비수면, 활동. 그 다음에 뭡니까? 1년에서도 겨울잠을 자고요. 겨울잠을 자고 그래야 이제 활동을 해요. 봄, 여름, 가을이 활동이에요. 두 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빙하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인류 문명이 휴식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돼요. 이 지구가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빙하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이걸 보시면 아, 빙하기가 그런 거구나. 왜 빙하기가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간빙기로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우주의 12만 9,600이라는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빙하기는 우주의 겨울이다. 맞죠? 그리고 간빙기 봄이 있고 간빙기가 이제 세 단계예요. 예. 간빙기 봄이 있고 간빙기 여름이 있고 간빙기 가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 청소년에게 물어봤더니 빙하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빙하기는 아니죠. 예, 빙하기는 아닙니다. 더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간빙기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빙하학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간빙기. 예. 근데 그 올라가는 게 뭐냐면 거의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언어 자체가 뭐냐면은 마지막 간빙기 여름. 예전에 간빙기 여름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다 녹는 간빙기. 지금 빙하가 있는데 다 녹는 간빙기가 뭡니까? 여름의 끝이죠. 폭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만 년 전에, 12만 5천 년 전에 그때 빙하가 다 녹을 정도의 그 여름과 지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 지금이 어느 때쯤인지 아시겠죠? 그 어느 때, 지금은 어느 때냐? 간빙기 봄을 지나서요. 지금 뜨겁잖아요. 그래서 폭염이잖아요. 간빙기 여름에 끝에 와 있다.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에 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 이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뭔가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 때는 우주의 여름철 끝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가을의 그 문턱에 와 있다. 요게 바뀔 때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대격변이 있습니다. 이걸 동양의 정신문화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에 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벽이라고 합니다. 네, 개벽이 있다. 그래서 이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빙하가 깨지면서 인류가 출현할 때 이때가 봄 개벽이고요. 그리고 봄 개벽을 지나서 여름 개벽 지나와가지고 이때가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 그리고 이때가 후천이기 때문에 후천 개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천하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벽으로 존재하고 개벽으로 존하고 진화로 제한다.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개벽과 진화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은 순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개벽, 진화,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환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순환입니다. 순환을 하는데 가장 거대한 순환 속에서 뭐가 있냐면 마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벽. 그리고 뭐냐면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은 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이 되니까 결실 맺고 추수하고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때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신선사상할 때 그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동학에서 얘기를 했어요. 동학에서 수온체제호 대신사에게 나타난 한 분이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다. 수온체제호 네가 처음이다. 개벽 후 5만 년이 지났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벽은 뭐냐면 이거 선천개벽. 야, 개벽을 하고 인류가 출현하고 네가 처음이다. 왜냐하면 이제 개벽을 넘겨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제 선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수운체제호 대신사거든요. 개벽 후 5만 년에 너를 처음으로 냈다. 이게 동학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5만 년이라고 하는 거를 천도교에서도 잘 몰라요. 그냥 긴 세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5만 년을 동학에서는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동학에서는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다. 야, 5만 년의 운이 앞으로 펼쳐진다. 5만 년이 지났는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수은체지어 선생이 칼 노래를 부르면서 칼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실었죠. 5만 년의 때다. 앞으로 5만 년이 도래한다. 이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여 시호 부재래지시오로다. 돌아오지 않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5만 년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5만 년입니다. 우주의 가을 5만 년이 열리는 이때다. 선천 5만 년이 지나고 앞으로 5만 년이 도래하는 요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터닝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동학의 수은체제오 대신사가 얘기를 하고 5만 년의 운을 받았다라고 띠를 두르면서 동학혁명에 나왔는데 요게 시기가 한 150년, 160년 이렇게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94년에. 그래서 동학은 뭘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10만 년 주기를 얘기를 했어요. 개벽 후 5만 년과 그리고 뭐냐면 다시 이제 개벽을 합니다. 동학에서 동학 사상하면 다시 개벽이잖아요. 다시 개벽 후에 또 5만 년이 있다. 그래서 10만 년 주기를 동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학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개벽 후 5만 년에 수은체제후 네가 처음인데 앞으로 다시 개벽이 있다. 그리고 5만 년의 운수를 너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개벽은 후천 개벽이고요. 그 전에 선천 개벽이 있었다.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있냐면 동학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빙하기예요. 빙하기가 없기 때문에 동학에서는 10만 년 주기를 얘기했는데 빙하기까지 합하면은 12만 9,60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인류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약 3만 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놓고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만 얘기한 것이 바로 동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실제로 참동학으로서 증산도가 나와서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빙하기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12만 9,600년으로 돌아가는데 빙하기가 2만 9,600년이고 지금 우주의 봄, 여름 5만 년을 지나왔고 앞으로 5만 년이 도래하는 이 터닝 포인트의 여름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은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천지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물고기가 수행을 한다, 메디테이션을 한다라고 치면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돼 있는 곳에서 아무리 내가 호흡 수행을 하고 주문 수행을 하고 무슨 꽃 수행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요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맑은 어항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메디테이션 수행을 해도 완성될 수 있다. 부처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년의 역사를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시면은 빙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간빙기 동안 사람이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빙하기가 깨지면서 간빙기에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빙기에 이제 인류가 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5만 년이 지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5만 년. 5, 6만 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4, 5만 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5만 년이 지났다. 5만 년 전에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이 있었다. 지금의 현생 인류가 탄생을 한 겁니다. 거대한 비약. 이게 이제 개벽이죠. 그걸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책이 뭐냐면 중동에 있는 학자인 것 같은데 타임 안살이라고 하는 분인데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그러니까 이 5만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5만 년 동안에 인류는 전 세계 어딘가에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처음에 오셨을 때 보셨던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마고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만 년의 반이 지났어요.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2만 2천 년 전에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의 시조가 나옵니다. 나반과 아만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나반과 아만이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시다. 그리고 그 나반께서 아만을 처음 만난 곳이
아이삽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반은 아버지를 뜻하고 아만은 어머니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로 가면 인도에는 신이 암만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어요. 암만, 만은 똑같죠. 근데 인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도에서 보시면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랑 뭐 동일하게 한다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암마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만에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반과 아만. 그래서 나반은 우리가 절에 보면 나반 존자로서 지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언제 만나냐면 7월 7일에 만나잖아요. 7월 7일에 만나서 이것이 뭐냐면은 뒤로 갔을 때 7월 7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양력 7월 7일에 많은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견우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견우 직녀처럼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 견우 직녀의 설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견우성에 있는 분과 직녀성에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우직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견우성에는 나반이 계시고 그리고 직녀성에는 아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나반과 아만의 이야기가 견우직녀 신화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녀가 아만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또 마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녀라고 하는 건 배를 짜는 여자고 마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삼배를 짜는 할머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같은 분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고 진짜 소수가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과 아만이라고 할 때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마고 할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는 나반과 아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반과 마고 할머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 드러낸 게 이제 밀양에 가시면은 나반 존자와 마고 존자라고 해서 이 두 분을 나란히 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밀양에 가면 마고 석굴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부도지를 보시면 환단고기를 보다 보면 더 오래된 역사로 해서 박재상이 지은 이 부도지와 또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마고 할머니에 계시는 성이 있었다. 마고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고성이 있었다. 마고성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이 어디 있느냐? 지리산 청학동에는 마고성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마고성은 어디 있냐면은 바이칼 호수가 있잖아요. 바이칼 호수보다 저 위쪽에 보면은 북극해 연안 쪽에 마고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하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사하공화국 사람들은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원류가 뭐라고 하니까 발해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하공화국에 이게 러시아 자치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하공화국이 있고 사하공화국의 서편에 보면은 마르카 강이라고 있습니다. 르가 약간의 어떤 마카 이렇게 되거든요. 마카강, 마고강이죠, 마고강.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하공화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고 할머니, 마고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까지 이제 전승이 딱 되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고 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더 있죠. 어디 뭐, 마고성 이름도 있고, 지명에도 박혀 있고, 전설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로서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한사랑에서 이제 지리산 마고예술제 가신 분이 계신데 오늘이잖아요. 오늘 하고 있는 사진을 좀 받았습니다. 지리산 마고예술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술이라고 하잖아요. 매직이라고 하는데 매직이란 말이 마고에서 나왔다. 마고스 해가지고 쭉 마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마고 할머니가 뭔가 조화를 부린다는 거예요. 뭔가 조화를 부린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마고 할머니란 존재는 무엇이냐?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의 어떤 뭐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전 인류에 이렇게 마고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전 인류를 신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빛과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빛은
꽃의 모습을 하고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의 마고 할머니가 어떻게 나오냐면 10대의 소녀로 나타납니다. 중국에 많은 그림들이 이렇거든요. 뭘 하고 있습니까? 꽃을 들고 있잖아요. 꽃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꽃을 들고 있는 마고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마고 할머니 드러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호텔 델루나 한류 드라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고신, 마고 삼신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죠. 뭘 들고 있습니까? 꽃을 들고 있고 이 꽃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요. 아, 마고 할머니는 꽃을 전해주셔가지고 인류에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시에 하나의 광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송이의 거대한 꽃을 얘기한다. 화엄경이나 이제 법화경 다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환단고기 역주본의 역주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고 할머니가 우주의 모든 빛을 한 송이 꽃에 담아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빛꽃이다. 여기 뭐 빛꽃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고 할머니 뭐라고 하냐면 별칭이 빛할머니다. 빛을 내려주신다. 꽃을 내려주신다 해서 꽃할머니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뭐냐면 여신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신이 없고 고대 유럽에는 위대한 여신만이 존재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 1만 년 전에는 동서양 유물이 전부 다 여신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명으로 구성된 여자 3신이 있다. 켈트, 그리스, 로마에 전부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죠. 그리스의 여자 3신. 이거 보시면은 얼굴이 3개예요. 얼굴이 정면, 옆면 이렇게 해가지고 3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여자 3신, 마트레스 어머니란 뜻인데 어머니 3신 3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드러내는 것이 동서양에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마고 삼신이라고 하면은 마고 할머니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마고 할머니가 또 2딸을 낳잖아요. 부도지에 보면. 그래서 그 2딸이 누구냐면 궁희하고 소희. 궁희마마, 소희마마라고 하는 2분의 딸을 낳고 거기서 이제 황궁, 청궁, 궁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소에서 백소, 흑소 이렇게 해가지고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3분을 또 마고 삼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마고 할머니가 꽃을 내려줬는데 보면 그걸 전수를 하잖아요. 2딸에게 전수를 해서 너희들도 꽃을 내려줘라 이 수행을 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마고 할머니는 흰 꽃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2분께서는 소희 마마는 파란 꽃, 궁희 마마는 빨간 꽃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수행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고 인간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행법이 쭉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3분이 내려주는 빛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천상의 율려빛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꽃이 이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개벽, 개벽이라 열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라졌던 그 수행의 비법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꽃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 수행자들이 보면 이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15cm. 줄기는 15cm고 위에도 15cm인 그 꽃이 머리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백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마고 할머니가 내려주시는 그런 것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그 빛을 온몸에 퍼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온몸에 폭발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요게 이제 영상인데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온몸에 이게 빛이 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수행이 때가 되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끊임없이 빛으로, 꽃으로 채우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수행법, 잔잔하고 안정된 그런 수행법들은 이런 수행의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뭔가로 채워야 된다. 어둠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빛으로 채우고 빛으로 채우면 뭐냐면 어둠이 나가고 병이 나가는 거예요. 무병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신고를 보시면 환웅천왕이 내려졌다고 한 3일신고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신수행법이라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수행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성명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몰랐는데 이게
꽃으로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삼신수행법이 있잖아요. 환단곡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삼신수행법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환인천재에서 환웅천왕 그리고 단군 왕검 때 47분의 단군이 있었는데 초기에 보면은 오가가 있었습니다. 오가의 신하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단군을 뽑잖아요. 그리고 바뀐 때가 언제냐면 5대부터거든요. 그래서 4대까지 이 수행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흔적이 남는 거죠. 이 꽃의 문화가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 원형이 이렇게 남아있다. 불교에서는 뭐냐면 절에 가면 가장 많은 문양이 뭡니까? 연꽃이잖아요. 그 연꽃이 뭐냐면 그 모양 자체가 원래 빛꽃의 모양이거든요. 신선꽃, 신선을 만들어주는 꽃의 그 원형을 불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한 송이 꽃이라고 하는 것도 법화경에서 그리고 화엄경에서 보면 이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서 광명이 사방을 비추는 연화장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께서 염화미소, 미소를 지으면서 꽃을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이거를 10,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그것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소수에게 전수되고 있었다. 완전히 맥이 끊겨 버린 겁니다. 염화미소 제자들 가운데 오직 가선만이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도교에서는 보면 그 우주는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빛 속에 뭐가 있냐?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교의 도장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원에 보면 그 중앙에 보면은 돈항 막고굴을 가시면 막고굴이라고 있잖아요. 마고굴이에요. 마고굴을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꽃이 있어요. 천장에 신선꽃, 천장벽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원에만 있느냐? 이렇게 있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벽화. 예전에는 고구려 벽화 하면 수렵도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천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꽃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이에요. 천장은 대부분 꽃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꽃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쌍용총에도 그렇고 고구려의 이런 신선꽃, 광명꽃, 연꽃 문양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연꽃이 들어오기 전부터입니다. 전부터 이런 꽃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덕화리, 쌍용총, 연화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꽃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게 수행자들이 보면 내가 야 이게 꽃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 바고요. 다시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꽃과 멀어졌는데 다시 한번 꽃과 하나가 돼야 된다. 빛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이제 역사 유물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연꽃 문양입니다. 어디를 가도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문양을 쓰니까 꽃 문양을 쓰거든요. 가장 많죠. 네. 환국배달 조선의 이 신선맥이 끊어진 이후에 인류는 머리에 꽃을 꽂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리고 꽃을 갖다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상향으로 뭔가 이 수행이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핵심에 꽃을 꽂았다. 그 흔적이 화랑에 남아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원화가 있었다. 여성들의 집단이 원화, 근원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화랑이 나왔잖아요. 화랑은 뭐냐면 꽃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꽃의 낭도. 근데 그들은 신선도를 닦았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선도를 닦았다. 그래서 원래는 배달국, 환웅천왕의 배달국인 삼랑이라고 했는데 국자랑 천지화랑이라고 단군조선 때 했다가 천왕랑 화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결국에 뭐냐면 단군조선 때도 천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지화. 그런 명칭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제는 무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절이 이제 좀 근원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냥 백제화랑이라고 오순재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제화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제화랑에는 이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어서 모형을 가지고서 복원을 한 거거든요. 이게 부여박물관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도 머리에 꽃을 꽂았다. 그리고 신라는 화랑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운모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신라의 고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똑같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우주에 하나의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그 수행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다 꽃이에요. 금관에 보면은 요 봉우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 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불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꽃입니다. 이건 뭐냐? 금관이잖아요. 금동관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박물관을 여러 번 갔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뭔가 소통하기 위한 안테나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안테나가 아니고요. 뭐냐면 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꽃이 활짝 폈을 때 있잖아요. 활짝 피지 않았을 때 뭡니까? 보이시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금동관에, 백제 금동관에 보면은 백제가 이런 신선 문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머리 위에 왜 있냐. 이게 머리에서 이제 꽃을 꽂는 그런 수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예전에는 이제 궁이마마, 소이마마, 그리고 이제 마고 삼신께서 내려주시는 그 꽃을 이렇게 받는 그런 수행 단계에서 이제는 뭐냐면 우주의 최고신이 내려주는 그런 어떤 신선꽃의 단계로 지금은 가 있는데요. 그 수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수행이 나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후천개벽의 때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의 사계절에서 보면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처음에 자라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 인류는 뭘 하냐? 인간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농사를 지어서 뭐 하냐? 쭉정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는 열매를 맺잖아요. 쭉정이가 더 많습니다. 이제 뭐 축풍낙엽이라고 해서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희생이 있어요. 이 개벽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보면 이 기후변화가 급변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퍼지고 있잖아요. 세계전쟁으로 갑니다. 남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남북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오는 게 개벽이에요. 그게 개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되고 그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때는 터닝 포인트 되기 때문에 인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 할머니가 주신 빛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그 불가의 주문이나 이런 걸 보면 옴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나요? 옴마니 반매옴. 옴으로 시작하거든요. 옴이라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옴 하는 이게 우주 율러 소리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처음으로 전수해 주신 분이 바로 마고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심장 소리, 우주의 생명의 원음, 오리지널 사운드 하나를 가져온 분이 바로 마고 할머니인데 우주의 심장 소리인 옴이 마고성에서부터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원래는 우주의 삼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삼신으로부터 받아내린 분이 마고 할머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심장 소리가 마고성에서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전수가 돼서 이게 그 마고성 시대에서 환국 시대까지 이게 환국 시대에는 옴이 완성이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훔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훔이 전수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주에 2대 원음이 있는데 옴과 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고성 시대에는 옴이 전수가 되고 그리고 환국 시대에는 훔이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그 환국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주 율려라고 했잖아요. 율려에서 율을 따가지고 이 마고성 시대는 이제 율국이라고 하는데 이 율국의 여성 시대, 여신 시대도 이제 쭉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여신 시대였다가 이제 남신의 시대, 그 아버지 문화로 이제 환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통맥에 보면 보통 이렇게 9,000년을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마고성 시대가 있고 여기서 환국으로 이렇게 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환국이다. 바이칼 동쪽에 보면은 선비국이 있어요. 이 선비국을 환국에 12분국이 있는데 그중에 종주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비는 신선이 되는 그 비밀을 간직한 족속이 원래 선비국이다. 이 선비국을 중심으로 해서 환국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7세 환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 4세가 주우양 환인인데 이분이 이 훔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마고성에서는 마고 할머니께서 옴이라고 하는 소리를 가져왔는데 이 훔이라는 소리는 누구냐? 사세 주양 환인 천재께서 훔을 정착을 시켰다. 훔 수행을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옴이 있고 훔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배달국에 18분의 환웅이 계신데 그 중에 8번째 안부련 환웅 때 이때 훔이라고 하는 소리 수행이 대중화되었다. 대중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뭐 환웅 천함 해가지고 천왕가로 이렇게 이어져 왕가로 이어졌던 것이 좀 더 아래쪽으로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대중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실 안부련 환웅 때 누가 나오냐면 지금 중국에서 자신의 시조를 받들고 있는 염제신농 씨가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으로 예전에는 이 그 배달국에서는 그러니까 꽃수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옴과 훔이라고 하는 소리 수행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했다. 예, 옴과 훔 수행을 했다. 일단 영상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 맨 처음에 보셨던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받으셔가지고 이 수행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에 가서 신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신사에 고마이누라고 하는 개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사를 지키는 그 개는 하나는 입을 벌리고 있고요. 하나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우주의 소리를 머금고 두 개를 머금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형이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아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은 훔형이라고 하거든요. 우주의 소리가 뭐냐면 아, 옴, 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수행이 있어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옴, 아, 움 수행이 있습니다. 우주가 내는 소리는 옴과 아와 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 훔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절에서는 금강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개가 아니라 금강역사인데 금강역사도 역시 입을 벌리고 있는 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닫고 있는 훔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우주의 소리로서 그 절을 지키고 신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뭐냐면 예로부터 이 훔이라고 하는 수행 그리고 옴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12황국 중에서 양원국이라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뭐냐면 인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옴과 훔을 가지고 사용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중화된 주문이 나오게 된다. 이게 옴마니 반매홈입니다. 옴마니 반매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옴마니 반매홈 육자진언이라고 하는데 뭐 불가에서 대중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거를 다 했잖아요. 옴마니 반매홈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옴마니 반매홈은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옴이여 훔이여라는 뜻입니다. 옴이여 훔이여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옴과 훔 수행으로 쭉 내려오다가 결국엔 뭐냐면 시간대가 바뀌니까 우주의 창조 이 선천 시대에는 옴으로 수행을 했으나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서 뭐냐면 훔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훔 수행이 나옵니다. 지금 모든 주문들은 옴으로 시작해서 뭐 훔이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옴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는 뭐냐면 훔으로 시작하는 훔 만트라가 유일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훔치 태열천상원군 훔리치아둘의 훔리암리 사파라고 해서 20석자의 주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훔치. 옛날 그 격안두록이나 이런 비결서를 보면 소름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들어라. 이게 소름 소리 훔자예요. 소름 소리를 많이 내고 소름 소리를 많이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내라.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부르는 분이 이제 태열천 상원군이라고 하는 북극성에 계신 분, 북극성에 해당되는 분이 태열천 상원군님이고 이분이 이제 그 불가에 가면 절에 가면 북극 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또 한 번이 이렇게 치성광 열애라고 해가지고 치성광 빛을 크게 발하는 존재 열애라고 해서 그분이 바로 태열천 상원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앞으로 도래하는 이런 미래가 있는데 그때 살기를 바라나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이 어이구 이거 소리라서 나오네요. 물이 좀 굉장히 음으로 이렇게 그 태열주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 건데 이게 영상이라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물석자 나중에 한번 배워보시면 되고, 자, 이래서 이제 환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었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삼국유사에 보면 분명하게 환국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환단곡에도 오환건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환국에 대한 역사 기록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분의 환인이 계시고 무병장수의 시대다. 왜냐하면 환인께서 평균 470세를 사셨잖아요. 이때가 뭐냐면은 이 빛꽃, 꽃을 받아내리는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방신선문화의 그 조상 되시는 분이 바로 환국의 환인천재다라고 이렇게 조여적의 청학집에 보면은 동방신선파의 조종이다라고 해서 한 500세를 이렇게 사신 거죠. 예. 이땐 다 이제 뭐냐면 환이 되기를 원했다. 우주 광명과 하나 된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환이라고 불렀다. 너도 환, 나도 환. 우리 모두가 환이다. 환이라는 걸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환인천재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다 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도 환. 이건 뭐냐면은 환이 되라는 거죠. 밝은 인간이 되라. 광명의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7천년 역사 동안에 환인, 환웅, 그리고 환검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한, 나도 한, 빛의 인간이 되어라. 빛을 받아서, 빛을 채워서 빛의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채우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배달국으로 들어가면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천왕이 있었는데, 이 배달은 뭐냐면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밝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건 응달양달할 때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국은 환한 나라고 배달국은 밝은 나라, 밝은 땅의 나라다라고 해서 전부 뭔가 밝음, 광명, 빛을 이렇게 추구를 했다. 예로부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빛을 추구했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죠. 궁극에는 뭐냐면 그런 빛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인천재께서 홍익인간 할 만한 땅으로서 거기에 환웅천왕을 보내시죠. 환웅을 보냅니다. 그래서 태백산 아래에 거기를 도읍을 신시라고 하고 환웅천왕이라고 하셨는데요. 동방에 광명이 비추는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시죠. 1565년 동안 오시는데, 이때 뭐냐면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명 개척단을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 환족은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린 단군의 자손이다. 그 이전에 뭐냐면은 환웅천왕이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웅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8명의 환웅 중에 초대 이제 커바람 환웅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초대 환웅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을 낳을 수가 없어요. 단군을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예요, 이때. 단군을 낳은 것은 18대 거불단 환웅에서 단군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둘 다 뭐냐면 신시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도 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이 족속들을 뭐냐면 수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너희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수행을 해라. 그리고 나서 집중 21일 수행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호족은 버티지를 못하죠. 근데 웅족의 웅시 여왕이 수행을 하고, 그 웅시 여왕이 수행을 하는 것을 10여 명의 신하들이 이렇게 지켰다. 전부 다 이제 여인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웅족이 환족과 하나가 되어서 3,000명의 이제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인족하고 이게 결혼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의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웅의 공덕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진짜 여인족이 여왕이 수행을 한 흔적이 있느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만리장성 바깥에 홍산문화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5월 달에 답사를 했는데요. 홍산문화 또는 요하강이 흘러서 요하문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보면 진짜 붉은 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산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산들이 있는데요. 이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이냐, 한국인의 조상이냐라고 하는 근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적석종 피라밋 고인돌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쭉 해가지고 20여 가지의 근거가 있거든요. 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적석종만 하더라도 저 중원에는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 터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인의 얼굴이 나왔는데 복원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다. 원래는 옷을 이때도 비단 옷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가부좌를 틀고 있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나온 게 뭐냐면 곰과 관련된 토템 그것들이 이제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원에서는. 우리만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삼국유사와 환단곡기를 보면 이것이 뭐냐. 바로 곰토템 부족의 여성이 여기서 이제 여인이 옥을 이렇게 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왕이죠. 여왕이 수행하는 그 기록이 어딨냐. 삼국유사와 환단곡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반가부좌를 하고 있는 수행하는 여신상이 나오고 배달곡 시대입니다. 5500년 전. 반가부좌를 하고 주문을 읽고 있는 남신상이 5300년 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남신상을 보시면은 이게 입을 확대한 겁니다. 주문을 외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문, 만트라. 주문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의 학자들은 이거를 휘파람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무를 하는 그 무속인들은 휘파람 많이 부르잖아요. 신을 부르는. 그러니까 주문을 외고 있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수행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홍산문화에서 나온 게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문화가 그냥 전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그런 문명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주문을 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임신하기를 원했다. 이거 웅시족의 수행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주문을 이거 환웅천왕의 수행입니다. 주문을 읽어서 그리고 공덕을 쌓기를 원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홍산 문화를 직접 가봤더니 요렇게를 벽면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가 삼신의 그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것도 가부좌틀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은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고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옥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3의 눈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3의 눈을 여는 수행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모아 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남신상, 그 여신상만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여기는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구가하던 그런 족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웅천왕과 웅시여왕의 신선수행 문화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수행을 했느냐? 바로 옴 수행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훔 수행이 대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옴과 훔 수행을 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빛꽃 수행이 이때까지는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국 때까지는. 그래서 빛꽃 수행도 그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 배달국에 1565년이 지나고 그리고 단군조선에 2096년 동안에 그 초기에 수행을 했었는데 이 수행이 부활된 게 언제냐면 바로 신시 고조선의 시간축의 부활이다. 도월 김용옥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학을 짤막하게 한 10분 안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수행법이 있어요. 신교라고 합니다. 신교의 수행법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유교, 불교, 도교, 뭐 기독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그게 사라져 갔었는데 그것이 동학에서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가 수훈체조 대신사 탄생 200주년입니다. 뭐 거의 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100주년, 2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수훈체조 동학이 탄생한 거예요. 동학이 이분이 탄생하면서 동학이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200주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동학혁명도 알고 인내천도 알고 있지만 동학이 왜 창도가 되었냐? 왜 창도가 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1860년,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에 천상문답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훈체조 대신사는요. 을묘천서라고 해서 한 5년 전에 뭔가 천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행법이 적혀 있더라. 그래가지고 매년 49일 동안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기도법 수행법에 따라 매년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을 하다가 1860년에 수훈체제에서 음력 4월 5일에 하늘에 음성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문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건을 경주의 동양 철학자인 김정설은 역사적 대사건이다. 역사적인 대강령을 받았다. 하느님의 참모습을 증언했다. 역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올 김영옥 교수는 하느님과의 대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지금의 사상가들이 수훈최저 선생이 만난 그 존재가 그 하느님의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알려면 동학의 3대 경전을 봐야 됩니다. 1879년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건 잘 아시죠? 동경대전 용담유사. 근데 그리고 동학의 20년 역사를 다룬 이 도원기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동경대전을 보시면은 포덕문에 보면 4월 5일에 몸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그 음성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수훈최재호야, 너 상제를 몰라? 옛날 사람들이 다 나를 그 하느님 상제라고 했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용담유사를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상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호천근골 상제님이라고 하는데 네가 어찌 아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천근골 상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천근골 상제 줄여가지고 호천상제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말로 황천상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옥황상제, 그리고 삼신상제라고 하는 그분인데요. 고종이 30년 뒤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리고 이제 동학이 창도되고 나서 30년 뒤에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동학이 어떻게 상제를 얘기하냐. 우리 조선은 명나라 사대주의를 해가지고 저 토지신 곡신에게, 농사의 신에게만 제를 지내는데, 종묘 사직이잖아요. 사직에게만 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저 민중 속에서 나타나는 게 상제를 모시느냐라고 하면서 30년 연구해가지고 결국에 고종이 우리도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황천 상제님께 제를 지내잖아요. 이 위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패 나오면 상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뒤에 황제가 모실 수 있는 그 하느님이 바로 상제죠. 지정무상의 하나님을 상제라고 한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천명을 받은 게 바로 수훈최재호 대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초기 20년 역사를 다룬 도원기서를 보면 똑같아요. 공중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내가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 뭐 종이를 펴라. 거기다 뭘 써라. 뭐 이런 명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 공히 1860년 음력 4월 5일에 동학이 창도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바로 그 상제님이 나타나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명을 받았다. 그 천명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명을 내리고 오늘은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해가지고 3년을 계속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거의 대부분이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상제님이 나타났다는 것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천도교로 가면 어디에나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박물관에 가든지 한울림이라고 써있어요. 한울림이 뭔가 창명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상제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 한자경전 모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곡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후천개벽의 시대에 어떤 수행법을 내려줬는가 이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훈최재호 대신사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주문을 받아라라고 하거든요. 주문. 만트라를 받으면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해서 너는 지상신선이 되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경전을 보면 동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21자 전해주는 겁니다. 고종 황제에게 조사관이 동학을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거든요. 21자를 전해주는 건데 첫 번째 13자를 먼저 전해주고 그 다음에 8자를 전해줍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21자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 설득해서 37자 21자의 주문을 전해주니 무의야. 그걸로 그냥 끌어진다. 이 21자만 있으면 동학은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학의 핵심이 뭡니까? 시천주주 주문수행이거든요. 근데 동학을 하는 학자들이 전부 다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분들이 수행을 합니까? 시천주주문을 뭐 수천 번을 읽어봤나? 바로 그 천도계 의암손병희 선생도
49일 동안 이 수행을 하고 나서 야 이게 동학이 맞다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동학에 입도를 하거든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시천주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가. 이게 160년 전에 그때 수행을 해서 지금 효험이 없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다 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그 수행을 듣고 따라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야 이게 내 몸속에 들어오는구나. 이 수행에 빛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빛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훈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학 드라마에서 이제 이걸 외는 모습, 그 다음에 동학에 입도할 때 그때도 이제 이 시천주 주문을 외는 모습, 뭐 이런 거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동학이 다른 게 아니고요. 시천주 주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을 읽어야 동학의 진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곳이 실제로 동학이 전수된 곳입니다. 전수된 곳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 주문을 보면 천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상제님이 나타났는데 천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 그 상제가 바로 천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제가 바로 천주다. 천주학의 결론, 천주를 얘기하지만 그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종교의 결론은 한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문, 아까 처음에 옴에서 훔으로 바뀌고 그 훔이라고 하는 수행이 스물석자 주문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제님이 수훈체제오 대신사를 내려보내서 수훈체제오에게 네가 이 주문을 받아라 라고 한 게 시천주 주문이고요. 그리고 그 상제님이 뒤에 오셔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훈만트라 태열주라고 하는 수행입니다. 시천주주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에 수많은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의 완성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천주주와 태열주 이 두 주문이다. 양대 주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920년이에요. 조선의 유사 종교라고 했습니다. 유사라는 말은 사이비 종교라는 뜻이죠. 유사하다. 종교하고 유사한데 종교는 아니고, 그러면 종교가 아니고 뭐냐면 항일단체 이런 거죠. 근데 그 항일단체들이 뭐냐면 주문을 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게 뭡니까? 천도교죠. 천도교가 독립운동을 주도했잖아요. 자, 빨간 게 300만. 그리고 뭐냐면은 검은 게 있습니다. 검은 점이 더 많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울릉도에 검은 점만 있죠. 제주도에 검은 점만 있죠. 섬까지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천교거든요. 보천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동학은 그때 당시에 시천주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보천교, 증산도의 전신, 보천교는 태열주를 중심으로 읽었어요. 이게 300만이 읽었고 700만이 읽었습니다. 1000만이 뭐냐면은 주문을 읽으니까 주문 읽는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일제와 헌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갔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1920년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1천만 명이 시천주주와 태열주를 읽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양대 주문을 다 읽어야 된다. 반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아, 이 둘 다 읽어야 되는구나. 독립운동의 지원, 이게 보천교를 잘 모르시니까 증산도의 전신인데 1920 독립운동의 지원 심장부가 바로 여기 보천교 정읍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1전이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정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고성 시대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옴이라고 하는 소리가 마고 할머니에게 전수가 되었고 환국에서 훔이 나왔고 그 훔이 이제 배달국 시대에 이제 대중화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쭉 이어져 오다가 중에 뭐 삼국 시대에 지나면서 고려 불교, 그 다음에 조선의 유교 이렇게 지나면서 사라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뭐냐면은 이게 상제님이 오셔서 태열주로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시천주주와 태열주라고 하는 동서 주문의 완성, 이 두 주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우주에는 한 송이 꽃이 있다.
뭐 도교에서도 불교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꽃을 받아내릴 수 있는 마고 할머니와 그 뒤에 이어서 상제님께서 내려주는 이 꽃수행이 그것도 맥이 이렇게 끊겨가지고 꽃 문양만 남아있고 화랑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있었지만 그 수행을 전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수행이 다시 증산도에서 동학의 참 완성인 증산도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게 되냐? 바로 지금이 후천개벽의 그 시대, 그 목전에 있는 시대입니다. 격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전쟁 나는 걸 보시고 코로나 3년이 그동안 100년 동안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 명이 죽은 1918년 이후에 코로나 3년 750만이 죽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5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 통계상 75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병이 생겼어요, 3년 동안에. 그 병도 후천개벽에서 동학에서 얘기하는 괴질운수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더 큰 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전쟁과 병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끝에서 가는 공정궤도의 변화와 지축의 정립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터닝 포인트에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 완성된다.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행법이 나와서 우리가 생존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성될 수 있는 빛의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영상으로 이게 어떻게 꽃수행을 하고 이게 왜 이게 주문이 바뀌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꽃이 들어와서 내 수행을 하면은 내 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야. 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꽃이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인류가 원하던 신선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대달국에서는 16자로 전해지거든요. 인간의 정신이 16자로 전해지는데요. 일신강충. 일신이 바로 삼신이잖아요. 삼신이 뭐냐면은 빛입니다. 빛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광명으로 통하니 이제는 뭐냐면 그게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먼저 빛의 인간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빛의 인간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광명을 열은 인간, 내가 먼저 홍익인간이 되고 모든 사람을 홍익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진정한 뿌리를 찾아서 나의 참모습, 나는 원래 그런 신성을 가진 인간이었다. 그 참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9,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무병장수 신선문화가 흘러왔다가 중단이 되었거나 사라졌거나 알 수 없게 되었다가 이것이 동학에서 드러났거든요. 근데 동학이 왜곡되어서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주가 바뀌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 후천개벽의 때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이 완성될 수 있다. 광명의 인간, 빛의 인간, 홍익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런 수행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가까운 도장에서도 이런 수행을 꼭 해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